비밀의 화원. 프랜시스 호지슨 베넷 글, 찰스 로빈슨 그림. 1. 아무도 없어. 메리 레녹스가 고모부와 살기 위해 미쉐 스웨이트 장원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까다로워 보이는 아이는 처음이라고 수군거렸다. 그건 사실이기도 했다. 몸이 빼빼 마른 데다 얼굴은 야위였고 머리카락은 숱이 적고 가느다랬으며 표정은 떨떠름했다. 인도에서 태어난 데다 늘 이런저런 잔병 치레를 했기 때문에 머리칼이 노랬고 얼굴도 노리끼리했다. 메리의 아빠는 영국 정부에서 높은 지위를 맡고 있어 늘 바빴고 건강도 썩 좋지 않았다. 메리의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언제나 여기저기 파티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메리의 엄마는 딸 아이를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메리가 태어나자 아야가 기르도록 맡겨버렸다. 아야는 맵사입을 기쁘게 하려면 아기를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메리는 병약하고 까다롭고 못생겼던 갓난아기 때에도 구석진 곳에서 지냈으며 병약하고 까다로운 아이가 되었을 때에도 구석진 곳에서 지냈다. 메리에게 친숙한 것이라고는 아야를 비롯한 원주민 하인들의 검은 얼굴뿐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메리가 무슨 말을 하든 복종했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메리가 시끄럽게 울어대면 맵사입이 화를 내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메리는 6살 무렵 그 누구보다 난폭하고 이기적인 꼬마 폭군이 되어 있었다.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러 온 젊은 영국인 가정교사는 메리에게 완전히 질린 나머지 석 달 만에 두 손을 들고 나가버렸다. 그 자리를 채우러 계속해서 다른 가정교사들이 왔지만 모두가 첫 번째 가정교사보다도 금방 포기하고 말았다. 스스로 책 읽는 법을 배우려고 달려들지 않았다면 메리는 아마 글자 한자도 제대로 깨치지 못했을 것이다. 메리가 9살 즈음이던 해 어느 끔찍하게 무더운 아침이었다. 메리는 아주 언짢은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침대 곁에 서 있는 하녀가 자기 아야가 아닌 것을 보니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래서 낯선 하녀에게 말했다. 왜 내가 온 거야? 어서 나가! 내 아야를 보내! 하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그 아야는 올 수 없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메리가 발칵 화를 내며 발을 차고 때리자 하녀는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이 되어 아야는 아가씨에게 올 수 없다는 말만 간신히 되풀이했다. 그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데다 원주민 하인 몇 명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그나마 눈에 띄는 하인도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슬금슬금 도망치거나 허둥거릴 뿐이었다. 메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메리의 아야도 오지 않았다. 메리는 아침이 다 가도록 사실상 혼자 내버려진 상태였다. 결국 메리는 정원으로 나가서 어슬렁 거리다가 베란다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서 혼자 놀기 시작했다. 꽃밭을 만드는 신용을 하면서 메리는 커다란 진홍빛 히비스커스 꽃봉오리를 자그마한 흙더미에 꽂아 넣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메리는 아야가 돌아오면 야단치며 퍼부어댈 욕설로 혼자서 쫑알거렸다. 돼지가 낳은 딸! 돼지라고 부르는 건 원주민에게 제일 심한 욕이었다. 메리가 이를 갈면서 계속 이 말을 쫑알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어떤 사내와 함께 베란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잘생긴 젊은 사내였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가만히 선 채 이상한 옷투로 나지막이 속닥거렸다. 메리는 소년처럼 잘생긴 이 젊은 사내를 알고 있었다. 영국에서 이제 막 건너온 아주 젊은 장교라고 들은 적이 있다. 메리는 장교를 힐끔거렸지만 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메리는 엄마를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했다. 메사입은 메리도 엄마를 이렇게 불렀다. 키가 크고 느씬한 아름다운 여인인데다 입고 있는 옷도 정말 사랑스러웠다. 곱슬머리는 비단결 같으며 귀엽고 예쁜 코는 세상 모든 것을 깔보는 것 같고 커다란 두 눈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드레스마다 섬세하고 화려한 레이스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메리는 드레스를 레이스가 그득한 옷이라고 불렀다. 오늘 아침에 입은 드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레이스가 그득해 보였지만 엄마의 두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겁에 질린 커다란 두 눈을 치켜뜨고 잘생긴 애송이 장교의 얼굴만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상태가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아, 정말인가요? 맵사입의 목소리가 들리자 젊은 사내가 떨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끔찍합니다, 레녹스 부인. 부인께서도 2주 전에 산으로 피신하셨어야 했습니다. 맵사입이 두 손을 꽉 움켜쥐으며 한탄했다. 아, 내 생각도 그래요. 그 멍청한 저녁 파티에 참석하려고 남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바보 같아요. 바로 그때 하인 숙소에서 커다랗게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맵사입이 젊은 사내의 팔을 움켜 잡았다. 가만히 서있던 메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렸다.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레녹스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애송이 장교가 대답했다. 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전우병이 돈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몰랐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맵사입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 집 안으로 뛰어갔다. 끔찍스러운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메리는 아침에 이상했던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다. 아주 치명적인 콜레라가 발생해 사람들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중이었다. 아야는 어젯밤에 병이 옮았다. 하인들이 숙소에서 울부짖은 것도 메리의 아야가 이제 막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하인 3명이 더 죽었고 남은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다. 사방에 공포가 가득했으며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메리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서 이튿날은 내내 침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메리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무도 메리를 떠올리지 않았고 아무도 메리를 찾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메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메리는 하루 종일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다. 메리가 알고 있는 건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 그래서 무섭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뿐이었다. 한 번은 식당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식탁에는 먹다만 음식이 놓여 있었고 의자와 그릇은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밀친 것처럼 어지러져 있었다. 메리는 과일과 비스킷을 양껏 먹었다. 갈증이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술잔 하나도 깨끗이 비웠다. 맛이 달콤했다. 하지만 메리는 포도주가 독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곧이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메리는 자기 침실로 돌아와 다시 문을 꼭 닫았다. 하인 숙소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황급히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포도주 때문에 너무 졸려서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메리는 자기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메리가 완전히 골아떨어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집 안팎을 드나드는 소리도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메리를 깨울 수 없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메리는 가만히 누운 채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이렇게 조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말소리도 발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아 메리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콜레라에서 회복되고 문제도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야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자기 시중을 들지도 궁금했다. 죽은 아야가 해주던 이야기에 마침 실증나던 참이었는데 새 아야가 오면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메리는 자기 아야가 죽었다고 해서 울지 않았다. 어차피 메리는 다정한 성격도 아닌데다 죽음을 슬퍼할 만큼 누군가를 깊이 좋아한 적도 없었다. 메리는 콜레라 때문에 어수선하던 발자국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무서울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화가 났다. 하지만 이 천덕꾸러기 꼬마 아이를 떠올리기에는 모두가 너무 커다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람들은 콜레라에 걸리면 너나 없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제 모두 병이 나았으니 누군가가 메리를 떠올리고 분명히 찾아올 터였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메리는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의 깃든 정적이 더욱 짙어지는 것만 같았다. 돗자리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곳을 내려다보니 작은 뱀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보석 같은 눈으로 메리를 쳐다보았다. 메리는 무섭지 않았다. 메리를 해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깥으로 도망치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조그만 뱀은 메리가 지켜보는 사이에 방문 밑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조용하다니 정말 이상해. 이 커다란 집에 나와 뱀을 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니 말이야. 이렇게 말하자마자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베란다로 이어졌다. 사내들이 걷는 소리였다. 이윽고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을 맞아 주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방 저 방 문을 열며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이윽고 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비참하군.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던 부인이 아이까지 죽은 것 같아. 아이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 지금까지 아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몇 분 후 그들이 메리의 방문을 열었을 때 메리는 침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두 남자는 못생기고 앵돌아진 꼬마 계집애가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메리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는 데다가 창피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고 있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내는 덩치가 커다란 장교였다. 메리는 전에 아빠가 그 사람과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내는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지만 메리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가 커다랗게 소리쳤다. 바니, 여기에 아기가 있어. 아이 혼자야. 어떻게 이런 곳에. 도대체 이 앤 누구지? 메리, 레녹스예요.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을 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깨어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오나요? 메리가 몸을 꼿꼿하게 세우며 말했다. 아빠의 저택을 이런 곳이라고 말하다니. 사내가 아주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못 봤다는 아이가 바로 이 애야. 모두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야. 사내가 감탄하면서 동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메리가 물으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반이라고 불린 젊은 사내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메리를 쳐다보았다. 메리는 이 사내가 눈물을 숨기려고 눈을 깜빡이는 걸 본 것만 같았다. 이 가엾은 꼬마야.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사내가 대답했다.
메리는 이렇게 아주 갑작스럽고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에게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 지난밤에 죽어서 실려 나갔다는 사실을, 죽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원주민 하인들은 재빨리 도망쳤다는 사실을, 하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방에 있는 영국인 꼬마 아가씨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집 전체가 그렇게 조용했던 것이다. 이 커다란 저택에 메리와 부스럭거리는 작은 뱀 한 마리 말고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비밀의 화원 2.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 메리는 먼 발치에서나마 엄마를 바라보는 게 좋았고 엄마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엄마에 대해서 아는 건 거의 없었다. 그랬기에 엄마를 사랑한다거나 엄마가 죽은 뒤에 지독한 그리움에 빠진다거나 하는 일은 메리에게 기대할 수 없었다. 사실 메리는 엄마가 전혀 그립지 않았다. 게다가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였기에 항상 그렇듯이 지금도 온전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조금 더 철이 들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린데다가 항상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지금 메리에게 중요한 건 과연 자신이 좋은 사람에게 맡겨질까 아닐까? 과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할까 아닐까? 그리고 아야를 비롯한 모든 원주민 하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맞춰줄까 아닐까 하는 거였다. 메리가 처음 간 집은 영국인 목사 집이었다. 메리는 그 집에 계속 머물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집에 머물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영국인 목사는 가난한 데다 메리 또래의 자녀가 5이나 있었다. 그 애들은 모두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서로 장난감을 차지하려고 싸우기 일쑤였다. 메리는 그 구질구질한 집이 싫었고 그 집 식구들이랑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메리와 놀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메리가 온 다음 날 메리한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메리는 그걸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별명을 제일 먼저 생각한 아이는 베질이었다. 베질은 거만해 보이는 파란 눈에 들창코를 가진 사내 아이인데 메리는 그 애가 아주 싫었다. 메리는 콜레라가 번진 날 그랬던 것처럼 혼자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었다. 메리가 흙더미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정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며 놀고 있었는데 베질이 옆에 오더니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흥미가 일었는지 불쑥 이렇게 제안했다. 거기 돌멩이를 여러 개 올려놓고 바위 정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저기 한가운데. 베질이 메리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흙더미를 가리키자 메리가 소리쳤다. 저리 가! 난 남자아이가! 저리 가! 난 사내아이가 싫어! 저리 가! 베질은 한동안 화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메리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베질은 여자아이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베질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메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또 돌며 노래하고 웃었다.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 정원에 있는 꽃은 잘 자라나요. 흰 방울꽃과 새조개 껍데기, 그리고 금자나가 나란히 피었네요. 베질은 다른 아이들이 듣고서 웃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댔다. 메리가 성질을 낼수록 아이들은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를 더 많이 노래했다. 그 후 메리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메리를 계속해서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라고 불렀으며 메리에게 말을 걸 때도 툭하면 그렇게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베질이 메리에게 말했다. 넌 이제 너희 집으로 갈 거야. 이번 주말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 메리가 대답했다. 나도 정말 기뻐. 우리 집이 어딘데? 베질이 7살 특유의 짓궂은 어투로 말했다. 너는 너희 집이 어딘지도 모르니? 그야 당연히 영국이지.
우리 할머니도 그곳에 사셔. 우리 마벨 누나도 작년에 할머니네 집으로 갔어. 하지만 너는 너희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할머니가 없거든. 너는 너희 고모부한테 가는 거야. 이름이 아치볼트 크레이븐이래.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메리가 쏘아붙이자 베질이 대답했다. 그건 나도 알아. 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하긴 계집애가 뭘 알겠어? 이건 내가 아빠랑 엄마랑 너희 친척 아저씨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건데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 무진장 크고 황량한 집에서 사는데 성질이 괴팍해서 아무도 못 오게 한대. 그런데 설사 옆으로 오라 해도 아무도 안 갈 거래. 곱사등인데다 무섭게 생겼거든. 난 내 말 안 믿어. 메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휙 돌려서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크로퍼드 부인이 메리를 불렀다. 크로퍼드 부부는 메리에게 며칠 후에 영국행 배를 타고 고모부 댁에 가게 될 거라고. 아치볼드 크레이븐 아저씨는 미쉐 스테이트 장원에 산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들은 메리가 돌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관심 없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자 크로퍼드 부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몰랐다. 부부는 메리에게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메리는 크로퍼드 부인이 키스라도 할라치면 고개를 휙 돌려버렸고 크로퍼드 씨가 어깨라도 토닥거리려 하면 딱딱한 태도로 어깨를 감싸주었다. 나중에 크로퍼드 부인이 안쓰러워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메리는 정말 끔찍한 아이예요.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부인인댔다. 예의 바른 성품이었는데 메리처럼 매력 없는 아이는 생전 처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메리를 심술쟁이 메리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짓궂은 행동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얼굴도 아름답고 예의도 발랐다던 저의 엄마가 아이 방을 자주 들락거렸더라면 아마 저애도 아름답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아름다운 부인이 불쌍하게 죽은 지금 그 부인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요. 크로퍼드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 부인은 저애를 거의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아야가 죽은 다음에 저 아이를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하인들이 모두 도망치고 폐허가 된 저택에 저애 혼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맥구르 중령이 말하는데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방 한가운데 저애 혼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대요. 메리는 어떤 장교 부인의 보호 아래 영국으로 가는 긴 여행길에 나섰다. 부인은 어린 자녀를 영국에 있는 기숙 학교에 넣으려고 가는 길이었다. 어린 아들과 딸에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부인은 메리네 고모부가 마중 보낸 여인에게 메리를 넘겨주고는 아주 흡족해했다. 고모부가 보낸 사람은 미셸 스테이트 장원의 가정부로 메드록 부인이라고 했다. 메드록 부인은 단단한 체구에 두 뺨이 아주 빨갛고 검은 눈동자가 날카로운 여인이었다. 아주 짙은 자주색 드레스에 술이 달린 검은색 비단 망토를 두르고 턱 밑으로 끈을 매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에는 벨벳으로 만든 자줏빛 꽃봉오리가 달려있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꽃이 고추서며 부르르 떨었다. 메리는 메드록 부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사실 메리가 사람을 좋아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메드록 부인 역시 메리를 그다지 예쁘게 여기지 않는 게 분명했다. 세상에, 정말 못생긴 꼬마네요. 저의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걸 거의 물려받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부인? 메드록 부인이 말하자 장교 부인이 성격 좋게 대답했다. 아마 나이를 먹으면서 좋아질 거예요. 혈색이 지금처럼 나쁘지 않고 얼굴 표정이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진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얼굴이에요. 아이들은 빨리 변하잖아요. 저희는 변해도 한참 변해야겠어요. 그런데 미쉐 스테이트에 있는다고 나아질 건 없을 텐데. 굳이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은 메리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셋은 어떤 호텔에 들어와 있었고 메리는 두 부인과 약간 떨어진 창가에 혼자 서 있었다. 메리는 그곳에서 지나가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아주 잘 들린 터라 고모부는 물론 고모부가 사는 곳에 호기심이 잔뜩 일었다. 그곳은 어떤 곳이고 고모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곱사등이라는데 어떨까? 메리는 지금까지 곱사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인도에는 곱사등이 없었던 것 같다. 아야도 없이 다른 사람 집에서 사는 동안 메리는 외로움도 느꼈고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생각도 떠오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에도 왜 자신은 부모가 없는 아이로 보였는지 갑자기 궁금했다. 누구나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실제로 부모 있는 아이처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인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입을 옷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메리는 자신이 까다로운 아이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기야 당시만 해도 메리는 자기 성격이 까다롭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메리는 평범하면서도 혈색이 좋은 얼굴에 평범하면서 그런대로 괜찮은 모자를 걸친 메드로 부인이야말로 자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두 사람이 요크셔로 향하는 여행길에 오를 때 메리는 머리를 꼿꼿이 치켜들고 메드록 부인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 채 역사를 지나고 열차 객실에 올랐다. 자신이 메드록 부인의 딸로 보이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의 어린 딸로 생각하리라는 상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메드록 부인은 메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부인은 어린 것이 버릇없이 구는 걸 도저히 참지 못하는 유형의 여인이었다. 최소한 남이 물으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았다. 사실 부인은 언니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런던까지 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미쉐 스테이트 장원의 가정부 일은 편하고 보수도 넉넉한 편이었다. 아치볼드 크레이븐 씨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즉시 그대로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메드록 부인은 지금까지 감히 가타부타 대꾸한 적이 없었다. 크레이븐 씨는 특유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레독스 대령과 부인이 콜레라로 죽었소. 죽은 레독스 대령이 내 아내의 동생이라서 내가 그 딸의 후견인이 되었소.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하오. 당신이 런던으로 가서 그 애를 데려오시오. 이것이 메드록 부인이 조그만 여행 가방을 꾸려들고 여행길에 나서게 된 이유다. 메리는 정말 불쾌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객실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읽을 거리나 볼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까만 장갑을 낀 가늘고 조그만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검은 드레스를 입어서 안 그래도 노란 얼굴이 한층 노랗게 보였으며 숱이 적고 생기도 없는 머리칼은 주름을 잡아놓은 검은 비단 모자 밑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저렇게 엉망으로 보이는 꼬맹이는 내 생전 처음이야. 메드록 부인이 생각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부인은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지쳐서 마침내 사무적이고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아가씨가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레이븐 주인님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없어요. 부인과 모친께서 크레이븐 주인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없어요. 메리가 대답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로 아빠와 엄마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말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메리에게 알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메드록 부인이 아무 반응도 없는 메리의 이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도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요. 지금 아가씨가 가는 곳은 아주 이상한 곳이에요. 메리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부인은 메리의 노골적인 무관심에 아주 당황했지만 21번 들이마신 다음 말을 이었다. 그곳은 우울하긴 하지만 건물이 아주 넓고 커다래요. 크레이븐 주인님은 나름대로 그곳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답니다. 아주 우울하긴 하지만요. 저택은 벌써 600년 전에 황무지 끄트머리에 세워졌어요. 방이 거의 100개나 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문을 꼭 닫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초상화와 그림, 멋진 고가구와 골동품이 아주 많아요. 커다란 공원도 있는데 그 안에 정원도 여럿이고 나무도 많아요. 나뭇가지가 땅까지 길게 내려온 나무도 곳곳에 있을 정도니까요. 부인은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끝냈다. 하지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메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게 인도와 아주 다른 것 같은데 메리는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메리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바로 이런 성격이 메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어쨌든 메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아가씨 생각엔 그곳이 어떤 것 같으세요?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에 메드로 부인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저런,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늙은 할머니 같군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래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아가씨를 무엇 때문에 미셸 스페이스 정원에 묶어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면 모를까. 주인님은 아가씨한테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사실. 이것 하나는 정말 분명해요. 주인님은 누구에게 신경을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부인은 말을 멈추고 마침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주인님은 등이 굽었어요. 그래서 성격을 망쳤지요. 젊을 때에도 심술궂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많은 돈과 그 커다란 저택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척을 하려고 했지만 메리의 두 눈이 저절로 부인 쪽으로 돌아갔다. 결혼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더 놀란 것이다. 메드록 부인이 눈치를 채고 수다장이 잡게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어쨌든 이건 역시 시간을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터였다. 아가씨의 고모님은 정말 다정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인님은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풀잎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분이 주인님과 결혼하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주인님과 결혼을 했고 사람들은 돈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님이 돌아가시자. 아? 죽었다고요? 메리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놀라면서 물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질문이었다. 예전에 읽은 고수머리 리케라는 프랑스 동화가 불현듯 떠올랐다. 못생긴 곱사등이와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생각을 하니 아치볼드 크레이븐 고모부가 갑자기 가엾게 여겨졌다. 네, 마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인님은 예전보다 더 이상해지셨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세요.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데 미셸 스테이트에 계시는 동안에는 저택 서쪽 날개에 틀어박힌 채 피처 노인 말고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피처 씨는 주인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주인님이 어릴 때부터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 성격을 잘 알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게 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메리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다. 자물쇠를 채워 꼭꼭 닫아놓은 방이 100개나 되는 저택. 황무지가 무언지는 모르지만 황무지 끄트머리에 세운 저택이라니
괜히 으스스하게 들렸다. 골방에 틀어박힌 곱사등의 사내도 마찬가지였다. 메리는 입술을 꼭 깨무채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잿빛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다가 굵은 물줄기로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다. 아름다운 고모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레이스 그득한 드레스를 걸치고 바삐 오가면서 그리고 온갖 파티에 나가면서 집안 분위기를 쾌활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여쁜 부인은 이제 없다. 주인님을 만나리라곤 기대도 마세요. 만날 가능성은 열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아가씨에게 말을 걸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혼자서 놀고 혼자서 자신을 돌봐야 할 거예요. 들어가도 되는 방과 들어가도 안 되는 방을 나중에 알려주겠어요. 정원도 여기저기에 있어요. 하지만 저택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웃거리면 안 돼요. 크레이븐 주인님이 화내실 거예요. 어차피 기웃거릴 생각 같은 거 없어요. 메리가 심술궂게 대답했다. 메리는 아치볼드 크레이븐 고모부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안 됐다는 생각을 싹 지워버렸다. 그 아저씨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싼 기분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메리는 차창으로 얼굴을 돌려 영원히 내릴 것처럼 보이는 굵은 잿빛 빗줄기만 쳐다보았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자니 눈앞에서 잿빛이 점차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졌다. 결국 메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